AI 버블 우려를 뒤로한 채 AI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AI 투자는 사이클에 어느 정도 와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보름이 정도 지났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계좌가 붉은 기둥으로 가득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AI 버블 우려 속에도 투자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AI 투자는 버블이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2026년 현재 AI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뭐 2년 전, 3년 전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2023년이나 2024년만 해도 우리가 AI가 그림을 그려준다, 뭐 챗 GPT가 코딩을 한다 이러면서 좀 신기했거든요. 그때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던 어떻게 보면 테마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6년 1월 온디바이스 AI의 침투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 특히 앞으로 나올 그 갤럭시 S26이라든지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가 통역을 해주고요, 비서처럼 스케줄을 짜주는 게 너무 당연해진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기업들인데 현재 그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공시를 보게 되면 AI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통해서 생산 효율을 30%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꿈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돈이 찍히는 거죠. AI 투자가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필수제가 되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 쪽에서의 2차 폭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엔비디아다, 뭐 삼성전자다, 그리고 하이닉스다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데요. 최근에 맥쿼리 증권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2026년 전망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지금보다 약 한 70% 이상 업그레이드 하고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112만 원으로 지금보다 약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제시하죠. 그리고 1차 사이클이 거대 어떤 데이터 센터를 짓는 중앙 집중형 투자였다라고 하면 2026년부터 시작되는 2차 사이클은 엣지 AI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통신 기지국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나 또는 심지어 가전제품 하나하나에 고성능 AI 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발표한 HBM4 양산 소식이라든지 또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한 차세대 자율주행 칩 계약 같은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반도체 수요처가 폭발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호탄 아닐까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겨우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깔린 고속도로 위에 뭐 어떤 게 달려야 되냐면 자동차가 달려야 되는데 그 위를 달릴 엣지 디바이스가 자동차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가 이제는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점이 전 2026년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범용 인공지능의 거대한 파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글이라든지 오픈 AI가요, 올해 상반기에 바로 인간지능에 준하는 AGI 초기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AGI가 열리게 되면 기존의 AI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의 컴퓨팅 파워로는 턱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교체 수요가 또 한 번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다시 짜여진다라는 거잖아요. 과거 2000년대 초반에요, 닷컴 버블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때는 실체가 없는 닷컴 기업들이었지만 지금은 매 분기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찍어내는 빅텍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AI 사이클을 야구로 친다라고 하면 9회까지 있는 그 야구 승부에 현재는 3회 정도가 끝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과열된 기대감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부터 이제는 진짜 승부가 일어날 거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2026년은 엔비디아의 루빈 플랫폼 출시와 함께 HBM4 공급이 본격화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하이닉스가 16단 제품으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삼성이 HBM3E 공급처 다변화와 차세대 공정으로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진정한 승부처는 어디인가요? 지금은 단순한 어떤 레이어 쌓기 싸움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는 누가 더 그러니까 고객의 입맛에 맞게 비벼주느냐? 그러니까 커스텀 HBM이 진짜 격전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보자고요. 2025년 말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16단은 샘플링했죠. 엔비디아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소식 들으셨을 거고요. 역시 HBM 쪽에서의 명가답게 루빈 플랫폼의 초기 물량을 선점할 거고 그런 어떤 기세를 좀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수율도 생각보다 빠르게 잡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업계의 정설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삼성이 HBM3 12단 제품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그리고 자체 칩을 만드는 빅테크들에게 공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분석이거든요. 작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SK하이닉스한테 삼성이 계속 밀렸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턴키 전략으로 패키징까지 묶어서 파는 삼성의 물량 공세가 드디어 빛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지금 당장의 점유율 몇 퍼센트의 싸움이 아니라 올해 그러니까 2026년 반도체 전쟁의 핵심은 바로 HBM4의 설계 방식의 변화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HBM3E까지는 표준 규격에 맞춰서요. 자, 지금 기성품 만들었으니까 사가세요 라고 하는 기성품 같은 제품들을 공급했다라고 하면 HBM4부터는 좀 다릅니다.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그리고 아마존 같은 고객들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로직 다이에 맞는 기능을 너네 메모리 베이스 다이에 심어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모리 기업이요. 파운드리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TSMC하고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이제 파운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TSMC하고의 원팀으로 찰떡같이 붙어서 엔비디아 전용 최고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서는 사실 이게 강력한 무기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혼자 다 할 수 있는 정말 전 세계 유일한 회사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구조가 수율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HBM4에서 커스텀 시대에서는 정말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맡기면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 방에 끝내줄게. 그리고 가격도 깎아줄게. 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분명 먹힐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점은 저는 올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승부의 키가 이것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16단 이상으로 이제 쌓아 올리면 기존의 그 납땜 방식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그 칩하고 칩을 전선 없이 구리끼리 직접 붙이는 이 초고난도 기술을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양산하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좀 날 것 같고요. 최근 소식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대폭 발주를 늘렸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삼성도 차세대 공정 라인을 평택에 깔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공정에서 수율을 누가 먼저 60% 이상을 넘기느냐, 그러면 루빈 플랫폼의 탑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 벤더 자리를 누가 독식할 건지가 키일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TSMC하고의 동맹을 통해서 최고 성능의 프리미엄을 유지할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턴키 솔루션을 무기로 해서 보급형부터 하이엔드까지 물량을 쓸어 담는 전략으로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2026년은 HBM의 기술적인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리고, 단순히 누가 1등을 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기술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를 봐야 돈이 보이는 그런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200조에서 2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투자 늦지 않은 것일까요? 영업이익이 200조라는 숫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전술을 좀 바꿔야 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UBS에서는 2026년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최대치로 135조 원을 잡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대치로 이제 124조 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UBS뿐만 아니라 노무라 증권에서도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133조로 잡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잡아서 한 99조에서 105조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한 2027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서를 내고 있죠. 왜 이렇게 폭발할 거냐면 바로 범용 D램의 그 역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025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HBM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범용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DDR5 마진이 HBM3E를 추월하면서 수익성이 역정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범용 메모리 영업이익률이 약 7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HBM을 생산하느라 범용 D램 공급이 부족해진 거죠. PC용 D램 범용 제품의 평균 가격이 2025년 11월 달에요. 8달러였는데 지금 1월 달에 1.3달러 대비해서 6배 정도 수준으로 뛰었거든요. 1년 만에 지금 몇 배 뛰었는 거냐면 한 6배 정도 폭등한 거잖아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9월 달에 그 32GB DDR5 모듈 가격을 149달러에서 240달러로 약 60% 인상합니다. 더군다나 DDR5 계약 기간을 2025년 초에 계약당 7달러에서요. 거의 20달러로 100% 이상 급등하죠. 거의 한 3배가량 폭등한 그런 수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뭐 피크다, 뭐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겁을 먹는데 하지만 이건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이 피크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 반도체 가격이 바로 똥값이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AI 로봇 같은 이런 쪽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미친 듯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처럼 가격이 급락하는 다운 사이클의 골은 깊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0조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일시적인 거품이 아닌 것 같아요. AI 시대의 기본 체력이 될 레벨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026년도의 예상 실적 기준으로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을 따져보게 되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더 좋아지니까 PER 값이 10배 초반대에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인 마이크론이나 또는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밸류체인과 비교해도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는 더 매력적입니다. HBM 턴키 수주가 본격화되고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이익의 질이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하이닉스 쫓아가느라 바빴죠. 아직 본연의 가치를 다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실적이 200조가 찍히는데 주가가 여기서 멈출까요? 시장의 논리상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 연이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당장 전 재산을 털어서 시장가로 긁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전술을 좀 스마트하게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주도주죠. 이런 종목은 눌림목 전술이 필요합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5%나 10%씩 분할로 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HBM4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이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테니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막 폼이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4번 타자인 거죠. 이 종목은 모아가기 전술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HBM3의 공급 확대라든지 또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흑자 전환 뉴스가 터질 때마다 계단식 상승이 나올 거니까요. 꾸준히 분할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되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데요. 전공정, 후공정 등 다양한 테마 중 투자자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 기술 분야는 어디인가요? 2026년 들어서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무려 70조 원 규모의 투자 전쟁을 선포하면서요. 소부장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핵심은 전공정이냐 아니면 후공정이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는 이분법이 아니라 바로 HBM4의 양산 그리고 유리기판 거기에 용인 메가클러스터의 어떤 특수 장비 뭐 요 세 가지 키워드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도체의 역사는 사실 미세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뭐 1나노, 1.4나노 같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드는데 성능 개선폭은 예전만 못하니까요. 그래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까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지금 패키징입니다. 즉 칩을 똑똑하게 쌓아서 성능을 얼마나 크게 개선시키느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2026년 반도체의 판도는 HBM4가 주도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2025년까지 HBM3E가 먹여 살랐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HBM4의 시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입니다. 칩을 수직으로 붙이는 TC 본도의 어떤 고도화 그리고 분량을 잡아내는 광학 검사 장비 여전히 후공정의 꽃이니까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짓는 첫 번째 팹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후공정 장비들의 수주 잔고가 역대급으로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후공정만 가면 될까요? 아니죠. 올해는 전공정 쪽에서도 돈 되는 기술 따로 있습니다.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 D램으로 전환하면서요. ALD, 그러니까 즉착 장비가 다시 조명을 좀 받기 시작했거든요.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아주 얇고 균일한 막을 입히는 게 이게 기술인데 이걸 잡아내는 국내 기업들이 전공정 투자의 어떤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25년부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유리기판이죠. 인텔이 물론 먼저 치고 나갔지만 삼성전기하고 SKC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 라인 가동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굉장히 약하고요. 굉장히 잘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AI용 고성능 칩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유리처럼 매끄럽고 단단한 기판이 나오면 미래 AI 반도체에도 적용이 충분히 빨리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분야의 밸류체인에 엮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향후 5년을 책임질 실적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CXL 3.0 이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BM이 속도라고 하면 CXL은 용량의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HBM은 속도전인데 CXL은 고속도로를 기존의 4차선 고속도로를 12차선으로 늘리는 혁명인 거죠. 데이터 센터들이 CXL 도입을 서두르면서 관련 어떤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검사 소켓 같은 이런 기업들의 밸류체인도 다시 재평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무 소부장이나 사서 묻지마 투자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HBM4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만 하는 기술인지를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는 HBM4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돼 있는 고부가 후공정 장비에 관심권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차순위로는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CXL 3.0 테마의 신규 진입한 강소기업을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안정권으로는 용인의 메가클러스터 가동에 따른 소모품에 대한 소모성 부품하고 소재 기업을 관심권에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은 한국이 대만을 제치고 반도체 장비 투자 세계 2위로 올라서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거고요. 이 슈퍼사이클의 파도에 여러분들이 몸을 실으셔서 제대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BM 특수에 D램의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D램 수요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눈여겨볼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과 6개월 만에 D램 가격이 4배나 폭등했습니다. PC용 DDR5 16GB 제품이 6개월 만에 4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하는 건 가드너 쪽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2026년에 D램 가격이 약 올해도 50% 상승할 거다라고 공식 발표까지 하면서 정말 D램 가격이 무섭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슈퍼사이클은 확정인 것 같아요. 맥쿼리가 2028년까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을 했고요. 왜 이렇게 선언을 했냐면 SK하이닉스가 올해 2026년에 HBM, D램, 낸드 생산 역량이 사실상 완판 상태라고 발표했고 A데이터 회장이요.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HDD까지 4대 주요 메모리 제품이 동시에 부족한 건 본인이 이 업력을 지내온 30년 동안 정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인터뷰했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HBM이 D램보다 3배 이상 많은 웨이퍼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HBM 생산의 캐파가 집중되면서 범용 D램 캐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AI 서비스 영역의 추론이 확대가 되면서 범용 D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D램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D램 시장은 신규 생산의 어떤 확충 여력이 부족할 거고요. 심각한 공급 부족이 초래할 겁니다. 의미 있는 D램 공급 증가를 통해서요. 삼성전자 그 평택 P5 공장 그리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동이 본격화되는 2028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이 될 때까지는 이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눈여겨봐야 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당연히 한미 반도체죠. 한마디로 한미 반도체를 정의하면 명품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년 현재 HBM4 시장이 열리면서 본딩 장비의 중요성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의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고요. 최근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쪽에서의 수주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고객사에 대한 어떤 다변화가 가셔야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의 투자 포인트는 HBM4용 TC 본더의 어떤 독점적 지위가 지속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의 국산화 성공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어서요. 조정 줄 때마다 모아가는 대장주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차트인데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 안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 구간에서의 종가 부근과 시초가 부근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17만 2천 원하고 14만 7천 원 구간 정도의 눌림목이 형성되는 이 구간 안에서 분할로 전개된 매수를 통해서 매수하신 이후에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면 분할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한미 반도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인데요. 투자 포인트는 리노공업은 리노핀이라고 하는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근데 왜 D램 특수 종목이냐면 HBM은 수많은 D램 칩을 쌓아 올리는 복잡한 공정이거든요. 이 HBM의 모든 스텝에서 엄격한 정말 테스트가 필수인데 리노공업은요. 고정밀 테스트 소켓은 그 HBM 쪽에서의 수율이라든지 품질을 잡는데 정말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테스트 소켓에 대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리노공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리노공업의 투자 포인트 핵심은 HBM을 비롯한 고성능 D램의 테스트 난이도 증가를 통해서 테스트 횟수 증가가 직접적인 수혜의 어떤 핵심이 될 거고 또 제품이 소모품 성격이라서요.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걸 맞춰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리노공업이기 때문에 D램 분야의 어떤 확장과 함께 같이 성장 가능한 종목이 전 이 리노공업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리노공업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노공업의 차트에서 두 가지 라인을 그었어요. 첫 번째 가격은 6만 원이라고 하는 라인이고 두 번째 가격은 5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가격선 안을 라인을 그었는데요.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부근에서 눌림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할 매수 접근 충분히 필요하고요. 5만 5천 원에도 마찬가지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장대 양봉의 시초가 부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자리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슈팅이 나오게 되면 분할로 익절하는 그런 전략 필요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쪽에서의 증착 장비 쪽에서의 전문 기업이죠. 특히 ALD, 그러니까 원자층 쪽에서의 증착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이고, D램이 미세화의 어떤 한계가 다다르게 되면 아주 얇고 균일한 막을 형성하는 이 ALD 기술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용화를 통해서 써야 되는 그런 반도체 쪽에서의 증착 장비 쪽에서의 가장 탁월한 그런 기업이고, 핵심은 D램의 미세화라든지 아니면 고적층화 트렌드의 필수적인 증착 장비 기술력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 눌림 있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괜찮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라인을 2개 그었는데요. 첫 번째 위에 보이는 라인은 그 작년에 9월달, 10월달에 고점을 뚫지 못했었던 그런 구간인데, 최근 들어서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3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요 구간에서 32,500원이네요. 32,500원이라고 하는 요 가격대에서 한번 분할 매수 전략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고 장대 양봉 시초가인 가격이 31,000원인데요. 31,000원이라고 하는 요 가격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에서 분할 매수 전략 필요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반도체 주식은 업황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커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섹터인데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겨울이 오면 사실 얼어 죽을 것 같고, 봄이 오면 영원히 꽃길만 걸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털리는 게 바로 이 변동성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만 이 기회가 가능한 것 같고요. 반도체 포트폴리오는 그럼 어떻게 짜는 게 가장 현명한 건지를 좀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는 핵심 대장주로 비중 40% 담는 전략이죠.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자 핵심 동력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두 기업들은 반드시 포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이라든지 또는 기술력을 통해서요,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자체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은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뭐 비메모리까지 아우르는 유일무이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죠. 특히 HBM의 경쟁이라든지 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파운드리 기술 개발 같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어떤 트렌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둥 역할을 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HBM 시장에서의 선두 주자로서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HBM 기술력 그리고 생산 능력을 통해서 D램 시장의 고급 부가가치를 계속 이끌고 있으니까요. 다음 포트폴리오는 미래 성장 동력을 담당할 첨단 소부장 기업들, 비중 30% 담는 전략입니다.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때마다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건 당연히 소부장 기업들이거든요. 특히 2026년 현재는 첨단 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신소재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특정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높은 마진이라든지 빠른 성장성 기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든지 HBM 필수 장비 같은 기업들, 예를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이거든요. 핵심은 독점과 대체 불가능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 1등 기업들 한 두세 개 골라서 30%로 배정하시면 남들이 뭐 다 아는 종목이라도 기술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이건 정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고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포트폴리오는 성장 잠재력에 있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 30% 담는 전략이죠. 나머지 30%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략은 조금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공격적인 전략이어도 부류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전통 소부장이죠.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 가장
늦게 오르지만 확실하게 오르는 종목이 있거든요. 소재나 부품, 세정 코팅 업체 같은 뭐 가동률이 올라가면 실적이 찍히는 이런 종목이거든요. 또 하나는 AI 팹리스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하우스예요. 한국의 반도체 아킬레스건이지만 정부가 밀어주고 대기업이 키워주는 이런 분야인데요. 정말 리스크는 크지만 10배건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30% 수익이 나면 뭐 덜어서 대장주로 옮기는 식으로 유연하게 유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이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폭락했다라고 울지 마시고요. 오늘 폭등했다라고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산업의 성장을 믿고 가는 투자만이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네, 지난 1월 20일 날 많은 분들이 특강을 신청해 주셔서요. 많은 분들이 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CS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특강이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그래야 저희들이 SNS를 별도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별도로 받은 SNS를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지금 시황 부분들, 이 시황을 전체적으로 알고 시황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고 그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섹터 하나를 정해서 섹터에서의 대장주 뿐만 아니라 텐베거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쪽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황과 업종 섹터 부분, 코인까지 특강을 통해 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강은 매달 10일, 20일, 30일에 오후 8시에 무조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큰 반등 이후 쉬어가고 있는데요. 2차전지 주가는 상승을 이어가 줄까요? 26년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전기차 수요가 사실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또는 유럽의 환경 규제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ESS가 반전인 것 같아요. 올해 2026년이 ESS가 먹여 살리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 배터리 3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SK온의 신년사를 보게 되면 전기차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ESS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했고 이걸 버티려면 대규모 ESS는 필수적이니까 그랬겠죠. 2026년 실적은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전기차 재고 조정으로 조금 더 더딜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ESS 쪽에서의 매출이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전기차의 부진을 ESS가 메꾸고도 남는 해가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2차전지 시장은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2026년 현재 2차전지의 가장 뜨거운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ESS니까요.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죠.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은 간헐성이잖아요. 해가 지면 태양광 발전 안 되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 발전 멈추니까요. 이거 해결해 줄 게 바로 이제 ESS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2026년 이후에 AI 모델이 AGI나 또는 피지컬 AI로 확장이 되면서 전력 저장 장치 수요가 비선형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죠. 그리고 올해부터 미국의 ESS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 퇴출 가능성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탈중국 흐름은 분명 국내 기업들에게는 정말 유리한 카드가 될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2차전지 업종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반기라고 하는 단서죠. 전기차 시장의 성숙기 진입이라든지 또는 다변화, 꾸준하고 견조한 그런 성장세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상반기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숙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2026년 전기차 시장은 더 이상 얼리 어댑터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 같아요. 2026년에는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고성능 프리미엄 모델부터 해서 보급형 모델까지 그리고 상용차까지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질 건데요. 과거 같은 포괄적인 성장률은 다소 좀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전기차 어떤 판매량 자체는 꾸준히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025년을 거치면서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이 강화되고 또 충전 인프라의 어떤 확충 속도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는 계속 가속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을 할 때 가격을 더욱 중요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요. LFP 배터리 같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배터리들의 어떤 채용이 더욱 확대되겠죠. 3원계 배터리는 성능하고 주행거리를 중시하는 프리미엄 모델 쪽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올해 2026년은 전기차 시장은 기술 혁신이라든지 또는 순환 경제 쪽에 구축이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해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고체 배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4680 원통형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들이 2026년 이후에 상업화에 한층 더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밀도라든지 또는 안정성 같은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배터리의 상용화가 2차 전지 산업의 전체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배터리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본격적으로 좀 개화할 것 같아요. 사용 후에 배터리에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그리고 이제 코발트 같은 핵심 원자재를 추출해서 다시 활용하는 이 순환 경제 구축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어떤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할 수 있고, 거기에 공급망에 있어서의 안정화 같은 부분들에도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좀 급부상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세 가지 정도 부분들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이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차전지 주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무엇이고 2차전지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몇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수요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의 어떤 전환 가속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거든요.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또는 완성차 기업들에서 있어서의 전기차 라인업의 어떤 확대,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배터리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리튬은 전기차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하고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광풍이 불고 있는데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AI 서버를 지키려고 하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는 필수잖아요. 실제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국의 ESS 부분의 매출이 전기차 수출액을 앞질렀다라고 하는 이런 그 데이터도 나왔고요. 더 충격적인 건 지난 12월 달, 2025년 12월 달 중국의 BESS 설치량이 2025년 미국의 총 생산량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자료죠. 이 자료를 보시면 2025년 12월 한 달 동안이에요. 중국이 설치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무려 65기가와트시를 돌파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이 1년 내내 설치한 양보다 15기가와트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 달 만에 미국의 1년치 숙제를 끝내버린 셈이죠. 전년 대비 성장률이 135%고요. 이건 성장이 아니라 폭주 수준이니까요. 중국이 이렇게 무섭게 깔고 있는 건 단순히 친환경 때문만은 아닌 거죠.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분산 전력망이라고 하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력의 댐을 미리 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급 부족의 장기화 부분인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2025년 최고가 대비해서 2025년 6월 달까지 거의 90% 폭락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광산 개발 투자라든지 또는 증설 계획이 상당 부분 보류되거나 연기되거나 아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광산 가동을 멈춘 곳도 상당수 있으니까요. 광산 개발은 사실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허가 있죠. 환경 문제 해결해야 되죠. 막대한 초기 투자금 필요하죠. 최소 이 기간이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리튬 수요가 폭증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이걸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거기에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공급망 구조라든지 또는 생산 차질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공급의 절벽이라든지 구조 조정의 결실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판가 연동제하고 수직 계열화 부분인 것 같아요. 전기차가 성장하기 전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가 손해를 좀 봤잖아요. 이제는 완성차 업체하고의 계약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광물 가격이 오르면 배터리 판가도 같이 올리는 구조가 정착이 됐죠. 판가 연동제로 매출에 있어서의 볼륨이 커진다는 소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리튬을 쥐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제 단순한 양극재 업체, 셀 업체 이런 업체들보다 직접 리튬을 채굴하거나 또는 정제할 능력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기업이 대장주가 되겠죠. 아르헨티나 염호나 아니면 광산 지분을 미리 확보해둔 기업들은 지금 노다지를 캐고 있는 거죠. 원가는 비싼데 시장 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니까 마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같은 지주사급 기업들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산에서 캐오는 게 힘들면 어디서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쓰고 있는 배터리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뽑아내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세비캠 같은 리사이클링 기업들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기업들도 아마 급부간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리튬 가격이 오를수록 폐배터리의 가치도 덩달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어떠하였고 2026년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 2차전지 기업들에게는 숨고르기를 넘어서 사실은 진통의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연초만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객사들의 어떤 재고 조정이라든지 특히 하반기부터는 리튬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원재료 가격 변동성까지 겹쳤으니까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만큼 가동률을 끌어올리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익성 압박이 심했던 한 해가 2025년이었습니다. 물론 AMPC 혜택이 없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어려웠겠죠. 다행스럽게도 ESS 시장이 고속 성장하면서 일부 기업들의 실적을 방어해 준 건 정말 다행이었고요. 그럼 이제 개별적인 기업들로 좀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마디로 얘기해라라고 하면 압도적인 1위의 품격을 갖춘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2025년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가 먹여 살렸다. 사실 2025년 실적은 솔직히 상반기까지는 좀 뻑뻑했습니다. 유럽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가동률에 있어서의 많은 조정을 받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 분위기 반전을 제대로 했죠. 왜냐하면 미국의 AMPC가 효자 노릇을 똑똑히 했으니까요. GM하고의 합작 공장 2기, 3기가 풀 가동되면서 매출을 40조 원을 훌쩍 넘겼고 영업이익도 AMPC 포함해서 역대급 숫자를 찍었으니까요.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은 본격적인 어떤 수익 개선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 테슬라에 들어가는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이 이제 본격화될 거고 이건 게임 체인저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동안 이제 수율 잡느라 굉장히 고생을 좀 했는데 이제 수율 잡는 거는 안정화 단계에 좀 들은 것 같고요. 여기에 현대 쪽에 조제 공장 물량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적게는 30%, 많게는 40% 이상 퀀텀 점프할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AMPC에 대한 혜택도 계속해서 큰 이익원으로 작용할 거거든요. LFP 배터리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확장될 거고 ESS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전개된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6년 실적은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 해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는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나 또는 에코프로 BM 같은 광물 가격의 어떤 반등의 최대 수혜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작년 2025년은 정말
롤러코스터였죠. 상반기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계속 내려갔고 재고평가 손실 때문에 실적이 많이 찌그러졌잖아요.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근데 이제 점차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리튬 가격이 고개를 들었고 레깅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룹 전체적으로 봐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어떤 상장 같은 부분들의 이벤트를 통해서 자회사 가치의 어떤 부각이 있었기 때문에 본업인 양극재 사업은 좀 고전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올해 기대되고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은 사실 올해가 진검승부의 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튬 가격이 폭등을 했죠. 에코프로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광물 재련 마진이 커질 거고, 또 에코프로 BM은 판가 인상으로 매출 볼륨이 커질 거고요. 특히 이제 헝가리 쪽 공장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면서요, 유럽 시장의 어떤 수요 회복하고 맞물리면서 물량이라든지 가격의 동반 상승이라고 하는 골드크로스가 일어나는 해가 2026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작년에 서름을 씻고 다시 전고점을 탈환하러 갈 에너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그룹 쪽에서의 어떤 종목인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 늘 강조하는 정말 유일무이한 밸류체인 기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실적도 견조했죠.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 고전을 할 때 음극재, 특히 인조흑연이 버팀목이 됐었으니까요. 중국이 흑연 수출을 통제하면서 반사이익을 좀 제대로 봤고요. GM의 얼티엄 셀즈 쪽의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량도 꾸준하게 증가했으니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올해 전망은 한마디로 가장 편안한 성장을 하는 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염호에서 뽑아낸 리튬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이 될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사 대비해서요, 원가 경쟁력이 또적이라는 거거든요. 남들이 리튬을 비싸게 사올 때 여기는 집안에서 싸게 가져오니까 마진율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률 2자릿수 도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양극재 쪽에서의 다른 기업 LNF, 테슬라만 그동안 바라보다가 이제는 고객사의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작년 2025년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은 약점이었거든요.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고 판매량을 줄이면 그래서 직격탄을 맞았으니까요. 작년 실적도 그 영향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2025년 하반기부터 유럽 쪽에서의 신규 고객사들이 대규모 계약을 터뜨리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죠. 올해 2026년 LNF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평가 해소의 원년의 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부터 테슬라 말고도 매출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준비해 왔었던 LS하고도 전구체 쪽에서의 어떤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원재료에 대한 내재화율도 올라갈 테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저평가받았었던 밸류에이션 할인이 해소될 거고, 그러면 주가 탄력성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다크호스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는 2025년이 긴 터널을 지나는 시기였다라고 하면 2026년은 이제 터널을 뒤로 하고 터널 밖에 빛을 보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규모의 경제로, 에코프로 그룹은 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수직 계열화로, 그리고 LNF는 체질 개선으로 각자 확실한 모멘텀을 장착했거든요. 지금 리튬 가격이 오르고 또 금리 인하 기조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판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2026년은 정말 판이 제대로 열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업황의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눈여겨볼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눈여겨볼 기업 몇 기업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역시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실 일시적인 부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의 본질일은 전기차가 아니라 ESS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압도적인 북미 생산 능력의 결실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난 2024년, 2025년에 완공이 된 북미 합작 공장들이 이제 수율 안정화 단계에 넘어섰고, 그러면서 풀 가동에 들어갔거든요. 특히 GM하고의 얼티엄 셀즈 3공장, 그리고 혼다하고의 합작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이 실적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IRA 보조금 수혜 규모가 올해 역대 최고로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2026년 ESS 쪽에서의 매출만 7조 원 이상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 2자리를 기록하면서 실적에 효자 노릇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올해는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주도했었던 4680 배터리,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오창하고 애리조나 공장에서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표준을 좀 장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 폼팩터를 채택하면서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에서 경쟁사들을 좀 압도하는 그러한 해가 올해가 아닐까 싶어서요. LG 에너지솔루션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차트적인 흐름으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LG 에너지솔루션의 차트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의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 부근에 있었던 주가의 흐름이 검정색 라인은 저는 1년선으로 쓰고 있는데 요선이요. 요선 1년선으로 쓰고 있는데 1년선을 대량 거래량으로 해서 올려 세우고 눌림받고 폭등했다가 눌림 구간 왔거든요. 지금 1년선 부근 내외에 있는 이 눌림 구간은 정말 저는 찬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은 찬스입니다. 찬스이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매수하셔도 되고, 처음 LG 에너지솔루션을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 구간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고요. 2026년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을 통해서 슈팅이 나오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적절한 구간에 와 있는 게 LG 에너지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러니까 소재 독립의 완성으로 밸류체인의 끝판왕을 만든 기업이죠. 양극재하고 음극재 동시에 하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이 메리트는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의 투자 포인트는 음극재 쪽에서 그 탈중국 공급망의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중국산 소재를 배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026년은 그 움직임이 더 심해지겠죠. 중국을 제외하고 고품질 인조흑연 음극재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포스코 퓨처엠 말고는 없습니다. IRA의 어떤 FEOC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물건 달라고 본격적으로 줄을 서는 해가 아마 올해가 아닐까 싶고요. 또 그룹사 시너지의 폭발도 투자 포인트인데요.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호하고 호주 광산에서 직접 리튬을 퍼오고 니켈도 직접 조달을 하면 원료부터 소재까지 수직 계열하고 완벽히 끝나죠. 그러면 경쟁사들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휘청일 때 포스코 퓨처엠은 안정적인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완성했기 때문에요. 영업이익률 개선 속도도 가장 빠른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대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차트 모양이 비슷한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1년선 부근 아래에서 주가 흐름이 전개됐었을 때는 바닥이었는데 그 바닥을 1년선 부근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 지금 1년선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이 구간은 정말 눌림을 정말 잘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2026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들은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군들은 여기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기 때문에요.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올해 수익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이제 그동안 LNF의 약점이 삼원계에 너무 치중했다라고 하는 게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구에서 있는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LFP 양극재 3만 톤 규모로 양산이 진행이 되거든요. 중국이 꽉 잡고 있는 LFP 시장에 우리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침투를 하는 건데요. ESS 시장이 폭발을 하고 또 저가형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수록 LNF의 LFP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테슬라하고 직접 맺었던 양극재 계약이 사실 뭐 대폭 줄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사실 좀 놀라셨을 건데요. 하지만 이제 팩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속도가 좀 늦어진 것일 뿐이지 결국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납품하는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또는 파나소닉을 통해 가지고요. LFP의 하이니켈 양극재는 계속 들어갈 거니까요. LFP의 주가는 양극재 3사 중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올해 매출은 3조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억에서 1,800억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적자의 늪을 완전히 탈출. 이제는 벌어들인 돈으로 전고체라든지 또는 리사이클링 같은 밸류체인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서요. 올해 LNF는 좀 기대가 큰 그런 종목이어서 LNF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종목군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정색 라인 부근 아래에서 주가의 흐름이 전개됐고 바닥을 다진 이후에 1년선 부근을 뚫고 올라가서 슈팅 나온 다음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데 조금 빠르게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한 박자 빠르게 좀 움직였어요. 대신에 1년선 부근 이런 자리에서는 모아가기에 정말 충분한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아가는 전략 괜찮고 단 한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로 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러한 종목으로 2차전지 종목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과거의 폭발적인 상승기 이후 가격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2차전지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나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셀업체, 소재업체, 장비업체 중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것이 유리할까요? 지금 시장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뜨거웠던 상승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2차전지 쪽에서의 긴 조정이 좀 낯설으실 거고 또 힘드실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과거의 영광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숫자를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2026년 1월, 오늘이 녹화하는 날이 1월 14일인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기대감이 아니라 확실성인 것 같아요. 올해 2026년 2차전지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실적의 가시성이요. 이제는 앞으로 공장을 이만큼 지어서 이만큼 출하할 거야 이런 말로 주가가 그동안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제로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 그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가 되고 ESS 쪽으로 팔리고 있는지 그래서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즌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셀 기업, 소재 기업, 장비 기업 중에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셀 업체하고 핵심 소재 업체 이 두 기둥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셀 업체는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공격적으로 증설했잖아요. 북미라든지 유럽 쪽 공장들이. 근데 증설했었던 이 공장들이 지난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전개하죠. 초기에 수율 잡느라 비용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생산 라인이 안정화되면서요. 고정비 부담은 많이 줄었고요. 이익률은 급격히 올라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IRA 보조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현금 흐름이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 경쟁을 해도요. 셀 업체들은 장비 계약 기반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방어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소재 업체는 기술 장벽이 있는 곳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양극재만 만든다라고 하면 폭등을 했었던 다 올랐었던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좀 다른 거죠. 중국산 LFP 배터리의 어떤 공세가 전개가 됐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라든지 그리고 중국을 배제해야 되는 공급망 이슈에서 필수적인 음극재 기업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구간에서요. 이들 기업들은 판가 인상이라든지 또는 물량 증대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면에 장비 업체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배터리 3사의 대규모 증설 사이클이 지금은 한 차례 좀 지나갔거든요. 신규 수주 모멘텀이 과거에 한 2, 3년 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물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공정 장비는 좋겠지만 당장 2026년 상반기 실적을 견인할 대장주는 셀과 소재 쪽에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혹은 물타기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확실히 실적이 찍히는 북미 수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셨으면 좋겠고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숫자로 증명하는 셀의 대장주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소재 대장주의 비중을 많이 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1월 20일 날 많은 분들이 특강을 신청해 주셔서요. 많은 분들이 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CS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특강이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그래야 저희들이 SNS를 별도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별도로 받은 SNS를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지금 시황 부분들, 이 시황을 전체적으로 알고 시황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고 그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섹터 하나를 정해서 섹터에서의 대장주 뿐만 아니라 텐베거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쪽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황과 업종 섹터 부분, 코인까지 특강을 통해 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강은 매달 10일, 20일, 30일에 오후 8시에 무조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